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3년 6월 1일 되겠습니다. 참 세월은 참 빨리 흐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다시 강만길 역사학이 죽어야 대한민국 역사학계가 산다는 그 좀 시니컬한 제목의 제7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강만길 역사학 시리즈가는 막 거의 그 결론 부분 지나면은 약 8부에 걸쳐서 시리즈는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제 연사이신 강만길 교수님을 위해서 뭐 개인적인 감정이 뭐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대학 시절에 강만길 교수님 강의를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한국 현대사 전공을 해서 그분 밑에서 평생 한국사를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강 교수님 역사인식이 대단히 잘못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사, 한국 역사인식, 역사교과서가 역사교육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자편형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쓴소리를 역사학계에,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학계에 쓴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강만길 교수의 역사학 비판으로 다시 7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특징적인 것이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고, 문민 독재, 깡패 정권이다, 그렇게 비학술적인 용어를 또 썼고, 60년대, 61년 5.16 이후 등장한 박정희 정권, 또 심지어 50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2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역대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역대 대통령에 대한 업적을 놓고 공과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서술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아주 감정적이에요. 역사가가 그런 자신의 사적 감정을 내세운다는 거는, 그거는 상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에는 권력 탈취 과정을 가르쳐 준 박정희라는 선생이 있었고, 권력 탈취 과정을 가르쳐 준 박정희라는 선생. 아주 영어가 이 권력 탈취라는 거, 기분 나쁜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에게 배운 대로 12.12 쿠데타 후 권력 장악의 길에 나서게 된 셈이다. 박정희 나름대로, 전두환 나름대로 이런 5.16이라든가 12.12 일으키게 되는 그 고뇌가 있는 거예요.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역사가라면 이쪽 편에서도 고민해보고 저쪽 편에서도 가보고, 꼭 김정일의 송주일이 이야기하는 내재적 접근법,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의 심장에 들어가서 이해를 북한을 한번 이해해보겠자까지도 송주일은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역사가라는 뭐예요? 박정희 가슴속에 들어가서 왜 5.16을 일으켰을까? 전두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왜 12.12가 일어났을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역사가로서 그런 시야를 균형 있게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건 뭐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했었죠. 그래서
그 평화주의 숙문 문화의 오점이다. 5.16이라든가 12.12는 평화주의 숙문 문화의 오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숙문 문화, 문민정부를 칭송하는 것이죠. 평화주의 문민 문화의 오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치라는 것이 문인, 글쟁이들이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요. 이런 한국의 유교적인 전통에서, 사로잡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정치를 문인 글쟁이들, 사대부, 유교, 성리학자들이 유교 조선시대 권력을 독점을 했지 않습니까? 권력 독점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풍속까지 장악을 했죠. 문화예술면까지, 양반계급, 성리학 사대부들이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전 분야에 걸쳐서 권력을 독점을 했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그런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요. 비정상적인 것이지. 그리고 또 한국의 조선시대만의 특이한 케이스지. 통일신라 고려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고려가 무인 집권이 약 120년 동안에 전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무인이 120년 동안에 정정부의 난으로 해가지고 120년 동안에 고려시대에 무인이 권력을 장악한 시대는 그것이 비정상적이다? 그걸 어떻게 무슨 잣대로 무인 정정부가 난 120년 이후를 무인 집권 시대를 비정상화 시대라고 단정할 수가 있어요? 무슨 잣대로? 역사는 이런 시대, 저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물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지. 이 시대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시대는 저래서 된다? 마치 역사학자가 도덕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을 가지고 이 정권은 틀렸다, 저 정권은 틀렸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잣대라는 것은 대단히 자의적이고, 무슨 기준이 보편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문민적인 숙문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가장 보편적인 나라이다. 조선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하는 것인데, 강화인 교수는 국편 조계로 있으면서 조선왕조실록을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게 국뽕에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에 그 시대에 빠져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국뽕이죠. 조선이라는 국뽕에 빠져버린 거예요. 히로뽕에. 로마 같은 경우에도 집정까지 내려면은 군 지도자, 탁월한 군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군업 전공이 있어야 되고, 일본도 사무라이가 권력을 지배를 했습니다. 칼잡이라고 권력을, 정치를 못 알아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부정을 하는데,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데, 반역사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반역사성. 이승만의 문민 독재 정권과 뒤이은 박정희 등의 군사 독재 정권들은 이 두 가지 큰 역사의 길,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의 민주주의 발전 및 평화 통일 지향과는 다른 길, 아니 반대의 길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현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5.18에 대한 인식을 보고 있는데, 5.18은 민중항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신군부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신이 온갖 반역사적 행포를 부리고, 이게 반역사적 행포라는 게 뭡니까? 반역사적이다? 그 용어를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응? 정권은 이런 정권이 있고 저런 정권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이런 정권이 등장하고 저런 정권이 들어가는데, 항상 강만일 교수님이 원하는 민주정권이 들어선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군인들이 이렇게 정변을 일으킨 경우는 나라가 썩고 부패하면은 군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신이 온갖 반역사적 행포를 부리고 반역사적 행포를 부렸다? 이게 어디에, 이 용어라는 것이 황당한 용어예요. 그냥 지어낸 용어입니다. 개념 규정도 안 돼 있어요. 반역사적 행포를 부리고 신군부에 의해 학살이 자행되어도, 신군부에 의해 학살이 자행되어도, 대단히 소설가적인 선동적인 용어로 쓰고 있어요.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의 문제 그것이어서 과거의 문제만이 대상인 역사학 내지 역사학계가 관심을 둘 바 아니라는 입장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신군부의 학살이 자행되어도, 학살이라고 해요. 강만일 교수는 역사학의 기능을 현재성과, 역사가들은 현재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앤서, 그 의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내놓아야 되겠다. 이런 것과, 과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현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대중성 확보죠. 그러니까 이제 대중이 어떤 역사에 관심이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이제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 뭐 그건 뭐 비즈니스 차원으로 뭐 꼭 나쁘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소위 운동권 역사학으로 변질이 되는 문제점을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통일 문제는 정치 영역인데, 역사학자가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상당히 원래의 전통적인 역사학의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이 변질되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강만일 교수는 김대중에게 포섭이 됐는데, 그 이유는 유신에 반대한 반체제 인사 지식인 그룹에 들어갔기 때문에 김대중으로서는 포섭을 하려고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죠. 특히 2000년 6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시에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방북을 했는데, 그건 뭐 민족화해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6월 달에 평양을 갔었고, 김정일과 같이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사진 찍고 아주 감격해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평화통일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350페이지 보면은, 이 자리야말로 민족의 평화통일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이요, 그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통일은 전쟁통일론과 흡수통일론이 슬기롭게 극복된 진정한 의미의 평화통일과 대등통일을 이룰 방법으로서 협상통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어디 가더라도 이야기를 해요. 구두탄처럼.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이야기하고. 역사가가 뭐 대등통일이니 협상통일이니 평화통일이니 통일 이야기 언급한다는 거, 저는 그래 봅니다. 그 정치학자들이 할 말이지 역사가들이 할 말 아니에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지. 예? 역사가 인류가 통일하기 위해서, 분단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일운동하기 위해서 역사의 본 기능이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통일운동가로서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어쩌면 1948년에 김구와 김규식 두 분이 평화적으로 통일민족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만난을 무릅쓰고 평양에 갔던 남북협상의 재생이요 연장선상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김규식이 1948년 4월 달에 평양에 가게 됐는데 만난을 무릅쓰고 평양에 갔었다. 이승만 박사가 반대하고 미군정이 반대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애국 시민들이 평양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갔잖아요.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아무런 권한도 없이 들러리만 쓰고 밥만 먹고 왔잖아요. 김구와 김규식이가.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북한은 벌써 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토지계획을 실시하고 또 곧이어가지고 중요산업시설 국유화 단행했잖아요. 국가도 성립을 안 했는데 임시위원회가 김일성이가 완장을 차고 이런 국가 형태를 임시정부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단정 실시를. 북조선이 먼저 단독정부 구성을 하고 계획을 조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6년 6월 달에 정읍에서 이승만 박사가 우리도 단독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북한 한 행동을 보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틀린 거예요? 김규식은 빈털터리 대가 왔고, 그걸 잘했다는 겁니다.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김일성이가 48년 4월 달에 남북한 정당 제4위단체 연석회의 한 것을 잘했다는 식으로 은근히 김일성을 칭찬하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응? 김규식이가 누구한테 꼬였습니까? 남한에 있는 북로당 총책인 성시백 공작원, 성시백에 꼬여가지고 꼬여가지고 김일성 친절을 갖다 주니까 김일성하고 김규식하고 김구가 김일성 친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면서 그 공작에 놀아난 것이죠. 그 속아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또 김규식이는 그 밑에 비서가 권태영이라는 인물이, 그 권태영이라는 인물이 성시백에 포섭된 프락치였단 말이에요. 성시백 프락치. 북로당 프락치가 된 인물한테 꼬여가지고 평양에 안 간다고 몇번 갈까 말까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거를 부추겨가지고 평양 간 거 아니에요. 그 김규식이가 그래서 인생 망친 거죠. 평양 감으로써. 응?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화할 것은 잘했다는 거예요. 평양 한 거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락을 했는데. 그리고, 남한의 건국, 단독정부 구성을 그렇게 김규식이 방해한 꼴이 됐는데, 그걸 잘했다는 겁니다. (1948년의) 협상과 2000년의 협상 사이에는 반세기란 차이가 있고 그동안에 처절한 동족 상잔을 겪기도 했지만 수천 년을 함께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 기어이 하나가 되기 위한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2000년의 평양협상은 곧 1948년 평양협상의 연장선상이라 생각한 것이다. 2000년 협상이 2000년 김대중의 평양행이 김규식의 평양의 연장선상이었다. 수천 년을 함께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 기어이 하나가 되기 위한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협상이 되냐고. 물과 기름인데 공산주의 체제하고 이념이 다른데, 이념과 체제가 다른데 그 협상이 되겠냔 말이에요. 참, 그게 안 되는 게 되는 식으로 올라간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강만일께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걸치면서 많은 완장 감투를 썼죠. 광복 60주년 기념 공동위원장, 친일파 진상규명위원장, 친일파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또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 대표 회장으로 이렇게 감투를 쓰면서 3개, 4개 감투를 쓰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가장 화려한 간직을 꽤 찾지 않습니까? 근데 노무현 정부가 물러난 이후에 남은 건 뭐입니까? 강만일 교수는 각 정권을 평가하는 기준이 북한과 얼마나 협상, 평화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가, 노력을 했는가, 얼마나 남북 통일에 대해서 북한과 협상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가장 일을 잘했냐 모르냐는 북한과의 평화협상 노력에 대해를 잣대로 해가지고 정권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서 가장 잘한 것이 7.3 남북 공동성명을 가장 높이 평가했는데 그것은 독재 정권의 연장으로 이용을 당했다 해서 또 그렇게 기소를 했고, 그렇다면 김대중 정권이 가장 잘한 것은 강만일 교수에 의하면은 6.15 남북 합의서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6.15 남북 합의서. 남북 두 정부가 모두 전쟁 통일은 말할 것도 없고 흡수 통일도 부인하고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여 대등한 처지에 서서히 통일에 가자는데 합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디 가도 이야기 남북 협상 대동 흡수 통일 안 되고 뭐 전쟁 통일도 안 되고 평화 통일 하지 않, 뭐 어디 가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같은 통일 방안이 남북 두 정부 사이에서 합의되고 선언되는 현장에 참가하게 되었으니 감격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게 체제하고 이념이 다른데 협상을 통해서 통일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협상이. 서울 사건, 중국의 그 서울 사건이라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일본의 총칼이라는 거대 악이 아주 긴급한 그 국가안보에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억지로 서울 사건을 통해서 장개석의 국민당하고 모택동의 공산당이 국공합작을 통해 가지고 대일전쟁에 의기투합을 한 거 아닙니까? 전쟁이란 국가 위기에 직면해서. 근데 남과 북은 협상 통일이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응? 북한은 핵도 가졌는데 김정일이가 핵 강국을 만든다고 핵무기를 만들 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김대중이가 김정일이가 핵을 만들 때인데 김대중한테 그때 5억 달러를 받아가지고 핵무기를 몰래 만들 때인데 우리는 핵이 없는데 협상이 되겠어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6.15 남북 공동선언이 합의되고 선포되는 이 시점이야말로 바로 우리식 통일 방법, 즉 베트남식 전쟁 통일과 독일식 흡수 통일을 슬기롭게 극복한 협상 통일이 시작되는 날이 된다고 생각했다. 매 어디 가서 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러한 그 협상 통일이 노력해보면은 김대중이 5억 불 갖다 준 걸로 해가지고 북한은 핵무기를 착착착착 개발해가지고 지금 핵강국으로 됐잖아요. 60개, 70개 됐는데 김정은 시대 오면서 핵무기를 6, 70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는 핵무기 하나도 못 만들고 있는데
협상이 되겠어요? 응? 우리가 핵을 포기하라 해도 안 되잖아요. 어? 참.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베트남식 전쟁 통일이나 독일식 흡수 통일은 불가능했고, 또 앞으로도 불가능함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전쟁 통일이든지 흡수 통일이든지 그건 몰라요.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베트남식으로 전쟁 통일, 옛날 6.25처럼 전쟁 통일 될지, 그 다음에 동독이 서독에게 흡수가 되는 흡수 통일이 일어날지, 북한이 붕괴되면서 어렵겠지만은, 그러면 협상 통일이 되느냐? 그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협상 통일이라는 것이 미소,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어떤 인정을 해야지 협상 통일로 가는 것인데, 그런 과정을 이끌어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어떤 식으로 통일이 된다는, 꼭 협상 통일로 가야 된다, 협상을 해서 평화 통일로 가야 된다, 이상적인 것인데, 그렇게 될지 뭐 안 될지 모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또 우리 역사의 21세기를 여는 출발점이 된다고 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우리나라 21세기 여는 출발점이랍니다. 뭐 좋은 이야기인데, 타민족에 의한 강제 지배와 그 결과로 빚어진 민족 분단과 동족 상잔과 남북 대결의 20세기 민족사를 극복하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우리식 협상 통일을 이루기 위한 21세기로 나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강조를 했다. 뭐 좋은 이야기는 잔뜩 다 나타나네요. 비장기수에 대한 인식을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비장기수. 비장기수라는 건 좋은 말 한 거예요. 고정간첩, 고첩, 전향을 저항한, 반대한, 끝까지 전향을 거부한 고정간첩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인간사회 역사에서는 일신의 안위를 위해 100번이라도 변신할 수 있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제 신념 대로 사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이게 비전향 장기수 이야기입니다. 전향을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남한에 있는 비전향 장기수들, 고첩들이 전향을 안 한 이유가 북한에 있는 처자식 때문이라고 해요. 반이랑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만희 교수는 북한의 장서를 기증했는데 약 8천여 권의 장서를 기증을 했습니다. 한 10,000여 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평생 모은 책입니다. 8천여 권을 통일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만희 자신의 사상적 궤적을 연구하는 것을 못하게 한 효과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규정한 자료가 북한으로 가면서 강만희 역사 사상 연구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갈 수도 없고, 어떤 학생이 저자가 그랬다 그래요.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역사를 공부했는가 하려면 어떤 책을 읽었는지 장서를 살펴봐야 되는데 모두 북녘에 기증했으니 앞으로는 선생님이 학문의 역사를 알려면 평양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겠다 그래요. 근데 평양에 갈 수가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 평양에 가면 비자 주겠냐고요. 김정은이가 저한테 이주철이한테 평양 비자 발급 주게 해주겠어요? 어림도 없죠. 지금 남북 한간에 교류가 완전히 막혀 있잖아요. 그걸 예상 못 했겠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앞으로 지금 강물 역사학의 궤적은 이제 남한에서는 연구가 불가능하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본론 부분 강물 역사학에 대한 비판점은 다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